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세계사 중등세계사 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이제 1권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럽 오늘 딱 보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2권부터 또 이제 근대사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어떤 마지막 시간.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 받고 인도 받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이란, 이라크 지역 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유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점부터 유럽이 이제 어떤 그 세계사의 어떤 그 주도권을 주게 되는 그런 계기, 그 이전까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변국이었죠. 참 못 살기도 하고 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유럽이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르네상스, 대학로의 개척, 종교개혁, 그리고 절대 왕정의 시대. 이러면서 아주 우뚝 유럽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갑니다. 자, 중세 유럽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르네상스. 그 이전까지 여러분들, 그 이전까지 중세 유럽을 유지하고 있었던 두 개의 축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봉건제 이 두 가지가 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계기가 바로 십자군 전쟁, 교황의 어떤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십자군 전쟁에서 여러분 셀주크 튀르크와 싸웠던 그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 비잔티움 제국의 어떤 그 보유하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어떤 그 문화적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이제 유럽이 바로 이런 르네상스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게 되더라.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잃은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잃었겠죠. 하지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빠르게 문화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본다면 14세기가 르네상스, 그 다음에 15세기가 뭐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16세기가 종교의 개혁, 그리고 18세기까지 어떤 그 절대 왕정, 이런 어떤 그 패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시기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기는 과도기여서 어떤 중세 어떤 봉건제의 어떤 모습들과 근세 어떤 시민사회들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다. 이 공존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시기가 바로 14세기부터 한 17세기, 18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르네상스 유럽에서 전개된 그 그리스 로마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바로 인간 중심의 문예 부흥 운동이에요. 중세는 여러분들 인간 중심이라기보다는 신 중심이었죠. 왜? 기독교와 그 다음이 이 봉건제가 같이 있는 축이었으니까 이 기독교는 신 중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간 중심이었던 그런 문예 부흥 운동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배경은요. 로마의 문화유산 간직,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 번영을 이룩, 비잔티움 제국 멸망 이후 학자들 망명. 비잔티움 제국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망합니까? 오스만 튀르크한테 망하잖아요. 그 오스만 튀르크한테 망하면서 여기서 가지고 이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예요, 여러분 로마, 그죠?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정말 잘 보관하고 있었던 창고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비잔티움 제국이 결국 오스만 튀르크에 망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대거 이탈리아 쪽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지금은 서로마가 존재하지 않죠. 서로마는 이미 5세기에 망했지만 그 후예들, 그 뒤를 잇는 게 먼저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다시 동로마의 어떤 문화유산이 다시 서로마로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다시 오게 되면서 어떤 그 르네상스의 어떤 배경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전개를 볼게요. 인간 중심의 그런 학문이에요. 인체의 아름다움과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이런 정말 거장들, 르네상스의 어떤 거장들이 이 당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에 이제 가시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 그 중세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옷들을 다 이렇게 싸 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옷을 벗는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르네상스로 시기로 오면서 이제 이 어떤 옷을 벗은 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과감하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 종교의 어떤 엄숙함,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거쳐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잘 묘사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문학은요, 인간의 내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 페트라르카의 서정시. 이 페트라르카의 서정시는 여러분들 지금도 프랑스 그 학생들한테는요, 연애 편지 쓸 때 이렇게 인용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서정시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장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인간의 어떤 욕망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하여튼 인간의 어떤 그 욕망, 사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이거 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억제했단 말이에요. 중세는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추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오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물들을 좀 기억해 두세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보카치오, 페트라르카. 이런 인물들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설명드릴 텐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인물과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인물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카치오, 그리고 페트라르카 이런 인물들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부흥시켰던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일단 정리해 두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자, 다음. 과학, 자연도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했고요. 바로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지구가. 이것도 왜 중요하죠? 그 중세까지만 해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은 돌아야 된단 말이죠. 태양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의 과학을 보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이런 지동설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에 의해서 주장되다가 갈릴레이는 이제 망원경 딱 발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우주가 된 이제 변화도 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신중심의 중세의 어떤 문화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르네상스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요, 봉건제와 어떤 교회의 힘이 아직 강해요. 아직 강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부패와 불합리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인간의 어떤 내면들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이라면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뭐냐면 사회 비판적인 어떤 그 르네상스가 나온다는 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전개 볼게요. 봐요. 사회 비판에서 에라스무스의 바로 우신 예찬. 뭔가 어떤 신들을 어떤 잘못 예찬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우신 예찬은 맞는 것 같아요. 요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잘못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빌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구복신앙? 뭔가 복을 비는 어떤 그런 신앙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반성과 비판. 그리고 뭐 굉장히 어떤 그 신을 믿는 어떤 그 성전들을 굉장히 크게 대형화시켜 놓고 거기에 막 헌금을 갖다 바치게 하는 등 이런 어떤 것들이 너무 강요되면서 너무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굉장히 어떤 그 종교를 믿는 어떤 그 믿는 이유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 사회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에라스무스가 아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봤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신예찬,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의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바로 유토피아.
영국 사회 현실 비판한 거죠. 이상적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회는 지금 썩었다 이거야. 이런 게 아니라 유토피아.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이상사회 이런 것들 이 모두 다 지금 이 우신예천이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이건 뭐냐면 현실 세계의 어떤 부조리, 현실 세계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나오고 있는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사회 비판적인 특징들을 아주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세르반테스의 바로 돈키호테 이거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돈키호테 몰락해 가는 기사풍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이후로 이제 이 기사들이 이제 몰락해 간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총 화약 어떤 그런 발달에 의해서 기사는 몰락하는데 돈키호테 보세요. 정말 그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어떤 그런 풍차를 보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지 않는 그 기사들의 어떤 그 모습들, 몰락해가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을 풍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돈키호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라스무스의 우신예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리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험에 꼭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페트라르카라든지 뭐 어떤 뭐 갈릴레오, 뭐 갈릴레이라든지 또는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어떤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맥과 좀 다른 인물들이에요.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그다음에 세르반테스 이런 사람들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다. 반드시 구분하시라.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아시죠? 구텐베르크의 이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었고요. 나중에 사상과 종교가 아주 빠르게 전파가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활판 인쇄술이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죠? 빠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시아 더 빠르죠. 인쇄술을 발명한 거는 이제 송나라니까 발명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기층 민중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빠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이 서양의 어떤 이런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기층 민중들과 결합이 되면서 아주 빠르게 영향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중세의 어떤 그 기독교의 모습, 절대적인 어떤 신의 어떤 권위. 근데 르네상스가 오면서 어떤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사회 비판적인 모습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중세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한 정면적인 비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교황 레오 10세가 바로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 볼 수 있죠. 교황이 왜 가끔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 곳. 그 바로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해요. 이거를 사면 벌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아마 그런 얘기하면 완전 사이비 교주라고 아마 이야기할 텐데 이 당시에 이런 게 통했다는 얘기. 면벌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죄를 사해 주는 건 교황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걸 왜 교황이 어떤 권리로 어떤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성 베드로 성당 교황 돈 많지 않느냐. 당신이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정면으로 루터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와,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러면 교황이 NO! 파문. 이러면 그냥 사회적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5개 좀 반박문을 발표하고 있더라. 자, 많은 제와 농민들이 지지를 하죠. 예, 그래서 결국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를 인정해 줍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이제 바로 나온 건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막 전쟁도 막 펼쳐지거든요. 그 전쟁에서 결국 루터파가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인정한 것이죠. 루터파를 인정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루터파가 인정되었잖아요. 그죠? 이 루터파의 인정의 주체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나 루터파야. 아니야, 나 카톨릭이야. 이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제후, 봉건 영주와 제후들이 정하고 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루터파 할 거야. 내가 제후야. 난 루터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다 루터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로 가는 것이 이제 일부,
지배층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이다. 이게 기층 민중들까지 쭉 확산된 게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 겁니다. 어쨌건 루터의 종교개혁의 어떤 결과로서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해서 일부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루터파가 인정된 겁니다. 자, 이제 저 북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쪽이 칼뱅 쪽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스위스 쪽입니다. 스위스 쪽. 예정설. 이 칼뱅의 종교개혁은 예정설이 있는데 인간의 구원은 이미 신에 의해 정해져 있다. 예정설이에요. 나는 이미 신에 의해서 내가 구원될지 안 될지는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현세에서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시 시민 계급의 환영을 받아 확산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이건 내가 신에게 인정을 받은 거야. 내가 신에게 인정을 받았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건 맞는 거지. 왜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서는 돈 많이 버는 거 이거는 좀 약간의 어떤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 기독교가 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칼뱅의 어떤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예정설과 그리고 바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가 되는 거죠. 좋아. 이렇게 하면서 칼뱅의 어떤 종교개혁에서 열광을 하는 것이죠. 자, 독일의 루터 종교개혁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칼뱅, 스위스의 종교개혁에서는 이렇게 예정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국을 볼게요. 지금 독일 받고 스위스 받고 영국을 한번 볼게요. 영국은 좀 이게 좀 달라요. 루터 스위스 좀 달라요. 여기는 헨리 8세가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황이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혼하려면 교황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열받은 거예요. 야, 내가 내 부인하고 이혼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를 못하게 해? 나 안 해! 라고 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로마 교황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가톨릭 교회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수장, 내가 짱이야. 영국 교회에선 내가 짱이야. 왕이 짱이야. 영국 교회 내에 있는 교회의 재산도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장령을 발표한 거죠. 이게 바로 영국 국교회라는 겁니다. 네, 영국은 국교회, 이 종교개혁이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루터, 칼뱅, 영국 국교회 모두 기존에 있었던 카톨릭, 로마 교황, 카톨릭 중심의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루터파를 인정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의해서 봉건 제후들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 것이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칼뱅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 돈 많이 버는 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라고 해서 카톨릭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영국은 왕이 내가 이거 교회 수장일 거야. 라고 하는 국교회가 성립되면서 또 카톨릭이 떨어져 나오고 예. 종교개혁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이 나올 수 있던 배경 뭐라 그랬어요? 14세기부터 출발했던 이탈리아의 어떤 르네상스,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까지 어떤 중세의 어떤 신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가 흔들리게 되면서 그 신중심의 문화를 이끌어왔던 중심, 그 바로 카톨릭과 교황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는 당연히 하락됐죠. 로마 카톨릭과 신교, 뭐 루터파, 칼뱅파, 뭐 국교회 이런 게 다 신교가 되는 거예요. 신교의 종교 전쟁으로 또 바뀌죠. 당연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신교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자유를 인정하려고 하죠. 이러면 종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벌어지고요. 독일에서는 뭐 30년 전쟁이 벌어지고요.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이 막 벌어져요. 왜냐면 이 에스파냐, 이 네덜란드 지역을 여러분들, 네덜란드 지역을 이 에스파냐가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에스파냐는 국교예요.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네덜란드 이쪽 지역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교 믿고 싶어. 그러면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네덜란드야. 그게 네덜란드야 지금. 자, 그러면서 결국 이런 전쟁을 거쳐가지고
위근호 전쟁, 그다음이 뭐 30년 전쟁,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 이런 거 거치면서 결국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시 한번 흐름 볼게요. 자,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의 경향으로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 그죠? 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아우쿠스부르크화이가 나왔어. 아우쿠스부르크화이는 전면적인 종교 인정은 아니야. 종교의 자유의 종교 인정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 독일의 30년 전쟁의 결과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거. 요 흐름. 르네상스 종교개혁 중에서 아우쿠스부르크화이와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 믿는데 내 마음이지 뭐. 내가 무교건, 불교건, 기독교건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제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부터 결정되면서부터 나오게 된 모습들이다.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어떤 그런 시점,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새로운 항로도 또 개척이 됩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14세기 르네상스, 15세기 대항해 시대, 그리고 16세기 어떤 종교의 어떤 개혁, 16세기, 18세기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절대 왕정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놓으시라. 자, 이제 대항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요, 동방의 어떤 향료와 비단 등 동양의 산물이 유럽에 전파가 돼요. 특히 이 향료. 쉽게 생각하면 후추. 후추를 뿌려 먹으니까 우와, 고기 맛이 너무 좋아. 그리고 오랫동안 고기를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기를 좀 숙성을 시켜가지고 좀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후추. 향도 좋고요. 고기도 오래 가고요. 맛도 좋고요. 완전히 이 유럽인들이 후추에 그냥 푹 빠집니다. 후추 없이 못 살아. 뭐 이런 향신료 없이 못 살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신료를 구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인도 막 그냥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또 비단. 또 이 중국의 비단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동양의 산물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유럽인의 관심이 굉장히 증대했고요. 직접 교육을 위한 새로운 항로 개척이 시작됩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중간에 오스만 튀르크가 바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던 오스만 튀르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만 튀르크가요, 막 후추값을 막 올려. 막 이렇게 올려. 도저히 안 되겠다. 오스만 튀르크를 통해 가지고는 물건을 못 사겠다. 그러면 새로운 항로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항로 개척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 기술이 가능한 게 뭐냐면 지리, 천문, 선막 제작 기술 발달했고 그리고 나침반. 이 송나라에서 중국 송나라 발견된 거잖아요. 이게 전래가 되면서 나침반이 보급되면서 이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된 거죠. 어찌 본다면 후추를 얻으러 가기 위해서 이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겠다. 뭐 그렇게 비약적인 어떤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에스파냐, 그다음에 여기 포르투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으로 갔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아프리카, 여기 아프리카 있을 거 아니야.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로 가는 길. 예, 포르투갈은 이 방법을 택합니다.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 이 방법을 택하고요. 에스파냐는 이제 이걸 이제 포르투갈에 선점을 했으니까 에스파냐는 다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 인도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해요. 에스파냐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리고 인도로 도착하는 이런 방법을 이 에스파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다 바시들이야, 바시들. 바시들이 움직여요, 바시들이. 자, 여기 있습니다. 포르투갈. 바로 포르투갈과 이 에스파냐가 주도하는데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바로 아프리카 남쪽에 희망봉, 여기 희망봉 끝자락, 아프리카 맨 마지막 끝자락 쭉 내려가서 희망봉에 도착했죠.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이 희망봉을 발견했다면 다가마, 나 다 간다, 나 다가마, 나 다가마, 나 다 간다. 나머지 인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망봉을 돌아서 다가마 해서 다가마는 인도까지 드디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다가마, 나 다 간다 해서 바로 이 바스코 다가마가 이 포르투갈 그 국왕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도항 루트를 개척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바르톨로메 디아스, 그 다음이 바스코 다가마에 의해서 이 포르투갈 노선이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스파냐 이제 콜럼부스예요. 콜럼부스가 대서양 횡단 쭉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결국 인도를 찾은 건 아니죠. 예, 여기 아메리카를 인도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어쨌건 대서양을 횡단했고요.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젤란이 최초로 이제 세계 일주를 성공한 거예요. 똑같아요. 에스파냐 이 마젤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더 갔던 인물, 더 가서 필리핀을 통과해가지고 왔던 이 인도까지 도착을 했던 그 인물, 그 집단이 바로 마젤란 집단이 되는 거예요. 최초로 세계 일주의 성공. 그리고 이제 돌아오죠. 예, 최초로 세계 일주의 성공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바로 이제 루트가 되겠습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루트. 그러니까 당시 이 대항해를 통해서 이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있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결과 유럽 무역의 중심지가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여기 지금 이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이 지중해 지금 누가 장악한 거예요? 오스만 투르가 장악하니까 여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돌아가거나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방법이 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 이쪽 지역이 어떤 대서양의 무역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삼각무역,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사이의 무기, 면제품, 노예, 설탕, 담배 무역이 성행하게 되더라. 이런 그 삼각무역,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쪽에 이제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의 삼각무역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무역들이 태양의 어떤 결과가 당연한 거죠. 지중해 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대서양을 중심으로 저렇게 삼각무역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아메리카에서 여러분들, 사실 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유럽인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거의 뭐 아메리카 사람들 저기 학살하다시피 해가지고 빼앗아 온 것이죠. 심지어는 너무 많이 죽여요. 결국 실제로 죽이기도 했고 전염병을 또 이렇게 옮겨가지고 사람들이 뭐 천연두라든지 또는 뭐 감기,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가면서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한 3천만 명의 인구가 1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할 정도로 이건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아메리카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노예 무역이 또 성행하게 되는 그런 또 배경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유럽에 많은 양의 금, 은 유입했고요. 가격혁명, 상업혁명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상인층이 성장했고 결국은 귀족이 몰락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혁명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많은 양의 금과 은이 유입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화폐가 막 들어와요. 화폐가 막 많아져. 그럼 그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떠올려봐. 화폐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바로 이 상방무역에 의해 가지고 유럽에 막 금은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폭등을 하는 어떤 이걸 바로 가격혁명, 가격이 팍 뛰어버린 거야. 가격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막 무역들이 활발해지니까 상공업, 상업 이게 완전 활발해지는 것이죠. 이전까지 어떤 그 중세 어떤 그 농사 짓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고 상업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상업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아메리카 한번 볼게요. 아메리카, 잉카, 아스텍. 이 아스텍이 지금의 이제 멕시코, 잉카, 칠레 쪽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잉카와 아스텍 문명이 완전 파괴되죠. 완전 거짓말로 이 잉카와 아스텍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인질로 잡거나 죽여가지고 유럽인들이 그 지역을 통째로 그냥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원주민을 노예로 동원해가지고요,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을 전개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동용해서 대규모 뭐 옥수수 농장이라든지 뭐 이런 농장들을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죠. 질병 유입으로 원주민 수가 아주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아메리카 이 원주민들이 거의 그냥 남한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이게 침략과 학살의 모습으로 유럽인들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보여주지 않은 유럽인들이 바로 이렇게 대항해 시대를 통해 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아프리카 노예무역으로 인구가 또 감소합니다. 성비 불균형, 부족한 갈등이 또 발생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해야 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 노예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농업들을 발달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여튼 이 유럽인들 대항해가 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정말 초토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너무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좀 보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왜 그런 표현도 요즘 안 써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무슨 신대륙이야. 이미 그 대륙에는, 이미 그 아메리카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는데 무슨 신대륙. 이건 철저하게 유럽인의 사고방식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단어죠. 신대륙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살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유럽인들은 다가섰기 때문에 이걸 그런 식으로 포장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절대 왕정이 이제 들어섭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무역 상업 행위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세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농사 짓는 농노들, 그들을 다스린 영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영주와 그다음이 상공업자들, 이들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이 팽팽한 긴장감을 조종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이에요. 이러면서 왕의 권한이 결정적으로 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왕의 권한도 이제 서서히 상공업자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끌고 있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거든요. 예, 결국 어쨌건 역사는 자본주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영주와 상공업자의 어떤 팽팽한 긴장 관계를 이 왕이 갖고 있지만 이 왕의 권한도 서서히 상공업자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이 왕이 혁명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대표적인 모습,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 되면서 바로 시민 중심의 어떤 그런 정부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고요. 중세 어떤 영주, 왕은 별로 힘이 없었죠. 그죠? 왜냐면 그건 봉건제였으니까.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영주들한테 힘이 쭉 빠지게 되면서 또 이런 어떤 대항해 시대에 이 영주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상공업자가 막 부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영주와 상공업자의 그 중간점에서 이렇게 조정 역할을 했던 그 왕이 힘이 셌던 잠깐의 과도기가 바로 이 절대 왕정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배경을 볼게요. 먼저 봉건제의 붕괴,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가 등장했고요. 국왕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절대 왕정이 출현합니다. 자, 성립은요, 왕권 신수설과 바로 관료제와 상비군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이 절대 왕정의 핵심 키워드. 왕권 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왕권 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왕권 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자,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의 권리는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신이 허락한 거야. 신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까불지 마라고 하는 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절대 왕정의 어떤 정치적 지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본다면 관료제. 왕이 직접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비군. 왕이 어떤 그 군대가 되는 것이죠. 늘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라는 얘기죠. 이렇게 관료제와 상비군을 바탕으로 이 왕의 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왕권 신수설, 시스템적으로 관료제와 상비군. 요 세 가지 꼭지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왕권 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땅! 오케이? 네. 그래서 중상주의. 자, 요거까지 중에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합니다. 다시 한번 절대 왕정의 핵심. 왕권 신수설, 관료제와 상비군을 가지고 상업 활동을 장려하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 가지고 관료제, 상비군을 딱
확보한 다음에 상업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이게 바로 절대왕조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1번 왕권 신설, 2번 관료제, 3번 상비군, 4번 중상주의. 반드시 기억하기. 시험에 꼭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지역의 절대 왕정을 한번 보죠. 먼저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 되겠습니다.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자, 귀족과 성직자의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시민계층을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상공업자층들이 바로 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민 경제활동을 보호해줄 강력한 국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파냐는 누가 있냐면 펠리페 2세가 있어요. 펠리페 2세가 바로 무적 함대를 기반으로 대서양 무역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에스파냐는 이미 잘 나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스파냐. 예. 뭐 저기 콜럼버스라든지 마젠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쭉쭉 지금 세계 일주도 막 지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그 대서양 무역의 어떤 핵심을 지금 이 에스파냐가 갖고 있다는데 여기 이제 펠리페 2세 같은 무적 함대. 이 무적 함대가 여러분들 누구한테 크게 이깁니까? 바로 오스만 튀르크. 그죠? 이 오스만 튀르크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무적 함대라는 그 명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축구할 때도 왜 에스파냐 축구할 때는 무적 함대 에스파냐와 맞서는 뭐 붉은 악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스파냐만 무적 함대. 이 바로 펠리페 2세 때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 펠리페 2세 무적 함대. 이거는 각 나라의 왕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절대 왕정, 각 나라의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누구냐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은 뭐 여러분들 아까 헨리 8세 배웠잖아요. 그죠? 그의 딸이죠.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인도에 가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도를 먼저 점했던 건 에스파냐란 말이야. 에스파냐 지금 쭉 마젤란 통해서 쭉 한 바퀴 돌았잖아요, 지금. 그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파냐를 넘어야 돼. 근데 에스파냐 뭐가 있어? 무적 함대가 있어. 펠리페 2세 무적 함대. 그죠? 이걸 넘지 않으면 영국은 주도권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서양 무역의 주도권을 쥐었던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열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바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영국과 네덜란드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원래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대항해 시 출발했는 나라들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계속 이어간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무적 함대가 패하면서 그 주도권을 영국과 네덜란드에 넘겨주더라. 여러분들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지?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왜 아우크스부르크화이 일부에게만 자유를 인정해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위구노 전쟁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30년 전쟁 그리고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있다 그랬잖아. 그 네덜란드가 어디 독립한 거야? 에스파냐 독립한 거예요. 에스파냐. 이러니까 에스파냐 이제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도권이 영국과 네덜란드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영국이 이겨요. 어쨌건 자 이런 그 토대를 잡았던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동인도 회사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무적 함대 격파했어요. 펠리페 2세 무적 함대.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볼게요. 프랑스는 이제 루이 14세. 뭐 너무 유명하죠. 짐이 곧 태양이다. 이렇게 했던 인물. 바로 중상주의. 이건 뭐 사실 공통적이에요. 중상주의는 또 뭐 프랑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한다는 거죠. 적극 추진 화려한 궁정 문화를 주도했던 인물 바로 루이 14세. 짐이 곧 태양이다. 이런 게 다 왕권 신수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유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동유럽은 좀 늦어요. 이 서유럽과 달리 뭐 펠리페 2세라든지 그다음이 뭐 엘리자베스 1세라든지 루이 14세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시기보다 좀 늦어요. 자, 보세요. 왜냐면 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해야 그 시민들이 왕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왕의 힘이 강화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질 못해가지고
상공 시민층이 성장 못하다 보니까 봉건 귀족과 왕권이 타협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봉건 귀족들이 이렇게 무너져 줘야 되는데 여긴 무너지지 못하는 거야. 왜? 시민들이 성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봉건 귀족들과 왕권의 타협으로 형성되었고 오히려 농노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중세 봉건제였던 그 모습 속에서 농노 아니 농노 그죠? 이런 것들 왜냐면 이 귀족들이 살아있으니까 귀족은 살아있으니까 농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 보이고 있는 어떤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서유럽의 영향을 받은 계몽 군주의 등장으로 17세기 중엽부터 절대 왕정이 수립되고 있더라. 많이 듣죠? 저쪽 동유럽은 저쪽 서유럽은 이제 16세기부터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17세기 한 100년 정도가 좀 늦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스트리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서유럽의 그 절대 왕정 에스파니아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따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연결해 주셔야 돼요. 오스트리아의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 예, 국가재정 확충하고 국내 산업 육성하고요. 그리고 교육제도 개선. 뭐 이건 어떤 지금 국가재정 확충, 국내 산업의 육성, 교육제도 개선 이건 어느 군주나 다 한 거예요. 어쨌건 오스트리아에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러시아는요. 피오트르. 자, 요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수염을 이렇게 잘랐다. 내가 근대화하겠다. 이 러시아인들한테 수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딱 하고 이 수염을 잘랐던 그런 피오트르 대제 기억해야 합니다. 서유럽 문물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발트해를 확보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죠. 바로 서유럽의 연결 통로를 확보했던 빠르게 서유럽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확신에 찼던 인물이 바로 피오트르 대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러시아의 피오트르 대제. 자, 프로이센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프로이센은 독일이야, 독일. 응?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하고 이 프로이센 이게 이제 연결돼가지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거거든. 프로이센은요 누구였냐면 바로 프리드리 2세예요. 프리드리 2세가 계몽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내 산업 육성하고 바로 쌍수시 궁전을 건설했다.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쌍수시 궁전. 쌍수시 궁전. 요거는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건 저기 바로 프로이센의 계몽 군주 프리드리 2세와 관련된 건물이야 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쌍수시 궁전. 아시죠? 오스트리아 누구? 마리아 테레지아. 오케이? 그리고 프로이센은 프리드리 2세. 러시아는 피오트르 대제. 꼭 연결해 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시기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7, 18세기 유럽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뭐 이미 그 앞에 있었던 시기 그 르네상스의 어떤 그 문화, 인간 중심의 어떤 그 문화에서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야. 인간의 이성. 인간을 신에게 분리한 게 르네상스라면 이제 이 시기는요. 그 분리된 인간이 이 세상의 질서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이게 이제 계몽주의, 이성주의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이야. 뭔가 어떤 자연의 법칙들을 알게 되는 거야. 화학에서는 라버제, 식물 린네, 의학에서는 제너, 종두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더라. 혁혁한 공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술은요. 17세기 바로크 양식. 왜냐면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 왕정의 시대잖아요. 그죠? 절대 왕정의 시대 보니까 뭔가 어떤 웅장하고 근사한 대표적인 게 루이 14세. 네, 그때 세웠던 그 프랑스 어떤 궁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으리으리한 이런 어떤 그 바로크 양식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크 양식이 여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왜 바로크 양식이냐? 절대 왕정과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딱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계몽서 나왔죠? 네, 이제 르네상스의 어떤 그 신으로부터 인간이 독립되었다면 이제는 그 인간이 세상의 법칙들을 알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성주의의 어떤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미신과 무지 배격하고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낡은 제도 타파 주장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몽 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신에서 인간 독립했어. 그러면서 어떤 부조리를 개혁하자 종교 개혁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경제로 본다면 바로 이제 대항해 시대. 뭔가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 판단 속에서
대항해 시대 그런 결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유럽에. 그래서 막 가격혁명, 상업혁명하면서 이 상공업자들, 이 시민들이 막 성장하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절대 왕과 왕은 봉건 영주와 그 시민들의 어떤 사이를 조정하면서 엄청나게 힘을 받게 됐죠. 이러면서 막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라든지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다음에 에스파냐의 그 펠리페 2세 이런 인물들이 쭉 등장을 한다는 얘기. 여기가 좀 늦었지만 이 동유럽에서도 바로 이렇게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시아라든지 피오트르라든지 또 프리드리 2세 이런 인물들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쭉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이제 1권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펼쳐보기 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근대로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세계사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제까지 역사는 이렇게 중국, 그다음이 인도, 그다음이 이란, 이라크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 훑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결따라서 공부를 했지요.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근대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특히 근대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그 시민의 어떤 성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